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나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축구계 그래미 상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조 편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편성됐는데 이 조 편성의 의미를 좀 섬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팀들인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진출이 가능할까 다들 기대를 갖고 계시죠. 요즘 와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들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최고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박무성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이렇게 콤비를 해갖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 제 영광이죠. 준이 형이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성 의원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스포츠가 대표적인데요. 네. 일단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측하고 틀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건 전문입니다. 네, 예측하고 틀리는 거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를 약간 껄쩍지근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포츠 선수들 예측을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실제 경기에서는 예측대로 안 되는 거니까요. 제가 아주 이건 정말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벼운 질문이니까 마음대로 틀려도 되니까요. 네.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만 따지면 우리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일단 냉정하게 한 30% 정도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전망인데 박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와. 그래야 이제 반대로 되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피파 랭킹이 29위잖아요. 29위. 예. 그것도 많이 올라간. 예, 월드컵에 32개 팀이 출전하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차갑게 보자면 우리가 가운데서 아래쪽이기 때문에 도전자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좁은 문은 좁은 문이군요. 네. 그래도 올해 이번에 대회는 16강 진출은 노려보지 않을까요? 한 60-70% 가능성. 이걸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죠. 4팀 가운데 결국에는 2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가 됐든 포르투갈이 됐든 가나가 됐든 그 가운데 2를 우리 밑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60-70%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 2등 안에 벌써 2등이 돼 있는 확률 자체가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루과이 가나 못 잡나?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조추첨 다음에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뒤에 그 조그만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대모산이라고 해서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냥 쉬엄쉬엄 가도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산인데. 좋은 데 사시네요. 그 정도 이제 산이면은 올라갈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 등산을 안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0, 3,000m를 올라가자 그러면 너무 힘들 텐데 우리의 조편성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렸다.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큼 체력을 기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바로 드리려던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 조편성 추첨 이제 다들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not bad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네. 자, 한국,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네. 자, 이 조 구성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거? 네, 이 조는 그러니까 좀 H조? 전에 박문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아주 공감하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정도의 적당한 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 줄로 이 조를 평가를 하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도대체 결단코 불평해서는 안 되는 조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아시아 팀들의 조를 한번 고개를 들어서 봐라. 그러면은 일단 개최국 카타르부터가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최국 역사상 가장 최악에 가까운 조에 카타르가 걸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일본 카타르가 꺾어야 될 대상 중에 어떤 나라가 있죠? 에콰도르, 네덜란드, 세네갈인데요. 이 세 나라를 각 포트에서 골랐다는 거는 카타르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각 포트별로 거의 최악으로 고른 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조가 또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미 일본이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스페인과 독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누가 포함될까 아주 전 지구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이 스페인 독일조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까 대한민국의 16강 가능성을 3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16강 가능성은 3%도 채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스페인 독일이 지금 폼이 워낙에 좋아서 누가 들어가든 이 둘과 같이 들어가면 여기는 2강 이하기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이천수 씨가 일본 조편성을 즐거워하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뉴스를 H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박 선생님 입장에서 뭐 이제 이럴 때는 예를 들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추첨이 끝난 다음에 K리그 중계 때문에 이제 김천에 내려갔는데 거기 우리 스트라이커인 조규성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성 선수에게 좀 물어봤죠. 이번 조편성 봤냐? 지난 새벽에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 힘들지만 최악은 피한 것 같아서 선수들이 그래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 선수의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 굉장히 이름값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분명히 이제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냈던 팀들이긴 한데 이 팀들이 정점에서는 약간 흔들리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한번 싸워볼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첫 상대가 우루과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6패 그러는데 저는 과거 전적이 의미는 없는 건 아니겠으나 다 다른 선수들이고 다른 감독이고 다른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딱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루과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붙어볼 만합니까?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근데 변화의 가능성이 커요. 일단 가나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이 남미 예선을 통과하는 과정과 우리랑 11월에 만났을 때 우루과이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15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감독이 있습니다. 타바레스 감독이라고 있는데 지난해 물러나면서 새로운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팀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가 경기도 중에 선수 깨무는 루이 수아레스라든지 예. 뭐 카반이라든지 고딘이라든지 훌륭한 선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골키퍼를 봤던 선수가 무스렐라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김승규나 조윤우와 같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마지막에 그냥 내쳐버렸어요. 새로운 감독이.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린 바꾸겠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우루과이가 남미 예선을 올라오는 과정은 좀 삐그덕거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이 많이 바꿀 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변수가 있다. 선수 구성이 그러니까 세대 교체 다 포함해서 좀 안정적이지 않게 약간 예상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실제로 여기 지금 우루과이 역사상 A매치를 가장 많이 뛴 선수들 만약에 100년의 역사라고 하면요. 1, 2, 3, 4위가 현재 대표팀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험도 많지만 그만큼 굉장히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뒤를 바칠 젊은 재능들이 얼마큼 잘 안착하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하다. 우리에게 공략 포인트가 되겠죠. 저도 수아레스가 상대 선수 깨무는 거 좀 봤거든요. 네. 우루과이는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우루과이와의 대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하나는 인내력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속도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기본적으로 전통의 어떤 캐릭터 자체가 대단히 투쟁적이고 끈질기고 인내력이 강한 스타일의 축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구조화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면서 꽤 세대 교체가 많이 된 멤버로서 우루과이가 이제 11월 달에 임하게 될 텐데 어떤 멤버가 되더라도 우루과이는 상당히 끈기 있고 투쟁적인 게임을 진행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루과이와의 대결에서는 투쟁심, 집중력, 인내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루과이가 물론 고딘 선수는 나이가 많지만 뭐 로날드 아라우오라든가 뭐 히메네스라든가 또 다른 수비진의 좋은 선수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루과이의 수비력은 역시 견고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루과이의 수비를 흔들기 위해서는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갈고 다듬어온 이른바 유연한 빌드업 축구를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구사할 수 있어야만이 우루과이의 수비 조직을 좀 흔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대표팀에게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은 거 하나는 우루과이와의 대결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불필요한 세트 플레이,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장면을 많이 줘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루과이가 노장 고딘 선수를 비롯해서 아라우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아주 몸값이 비싸진 굉장히 잘 나가는 공격수 가운데 다윈 누네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누네스, 아라우오, 고딘, 히메네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 전체 32개 나라 통틀어서도
세트 플레이에서의 득점 터트리는 위력은 저는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우리가 가급적이면 코너킥, 프리킥은 좀 많이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늘감만한 틈만 있어도 탁 귀에 포착하는 네. 그런 선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 이 우루과이 향해서 투쟁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요. 사실 뭐 쳐다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넘사벽 팀도 있지만 우루과이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어떻게든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우루과이가 그렇다고 하면 이 팀은 꼭 잡아야 돼. 그래야 뭐 뭐라도 노려봐. 가나 아닙니까? 가나. 뭐 피파 랭킹만 보더라도 뭐 우리보다 한참 밑지. 지금 60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조에서는 가장 낮은 조죠. 예. 순위가. 가나 초콜릿. 가나를 잡자. 네, 가나는 좋아해요. 그 나라는 좋아하는데 축구는 이겨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나는 진짜로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아프리카 뭐 네이션스컵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 지역 예선을 통과했던 가나와 정말 우리가 싸울 때 가나는 정말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지금까지 가나를 막 얘기하는 건 뭐 실제로는 나중에 패가 완전 다른 패를 갖고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번에 가나 딱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알제리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슷해요. 예, 네. 알제리를 우리가 처음에 딱 됐을 때 되게 쉽게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본선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게 경기를 했고 실제로 우리가 졌는데 가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임드 그러면 뭐 아스날의 토마스 파티 얘기할 수도 있겠고 몇몇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아유 형제도 옛날만큼은 아니고 좀 떨어지는 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가나는 아프리카 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예전에 이제 아픈 역사 때문에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 건너갔던 부모님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대표팀을. 예. 그러면 아프리카 팀들은 월드컵 본선에 가면 찾습니다. 자, 우리 월드컵 본선에 갔어. 혹시 우리가 대표팀 줄 테니까 한번 뛰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지금 뭐 오도이라든지 램프티라든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불러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나 유럽 무대에 뛰는 선수들이 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가나와 실제 가나는 완전 달라진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말씀이 15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2014년에 알제리 얘기할 때 알제리를 조금 평이하게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1번 EPL에서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번 거기 그 당시 알제리 명단을 보면 국가대표 차출 횟수가 출전 횟수가 뭐 0회, 뭐 2회, 4회 뭐 이런 맞아요.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언뜻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선수들은 요거밖에 여태까지 안 뛰었으니까 후보 선수들이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 선수들이 주력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제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네덜란드 청소년 대표나 프랑스 청소년 대표를 뛰었던 선수들을 자신들의 국가대표팀으로 점점 더 많이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다 이제 알제리 국가대표로 형성이 됐을 때 엄청나게 강한 팀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가나가 지금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이 말씀해 주신 허드슨 오도이 선수, 뭐 램프티 선수도 있지만은 여기 또 살리수 선수라든가 맞아요.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들이 잉글랜드 국가대표, 뭐 스페인 국가대표,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 이런 거를 뛴 선수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수들을 더 끼얹어서 지금의 가나팀을 요소를 강화시킬 경우에는 예선까지 봤던 가나팀과는 좀 다른 팀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제리 사례를 좀 교훈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오른 팀인데 만만한 팀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너무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하는데 아니요, 현실이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필요해요. 가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뭐 예를 들면 쿠두스라고 하는 좋은 선수들이 있고 아약스에서 뛰는 왼발잡이 이런 친구들, 술레마나 같은 또 좋은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지성부터 손흥민까지 우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익숙하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 이 팀 되게 좋은 팀. 그래서 예를 들면 잉글랜드 대표팀을 실제 갖고 있는 전력에 비해서 우리는 좀 더 높게 보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면 가나도 예를 들어서 유럽의 주요한 리그에 뛰는 아주 좋은 재능들이 있는데 그들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모아지면 가나는 생각보다 셀 거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이렇게 만났을 때 제일 힘든 상대가 가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제도가 어떻게 조상의 뿌리 찾아서 얼마든지 국가대표를 바로 이게 되는군요. 그 룰은
그 축구의 역사가 장구한데 예전에는요. 예. 유명한 선수들이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대표 뛰었다가 콜롬비아 대표 뛰었다가 스페인 대표 뛰었다가 그런 레전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그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근데 현재의 규정은 21세 이전에 A매치를 3회 이하로만 소화했으면 그러면 차후에 이런 중요한 대회 때는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허드슨 오도이라든가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이 사실은 이전에 어린 시절에 이미 다른 나라 대표로 뛴 적은 있지만 지금 가나로 다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합니다. 자, 우루과이 만만치 않아. 가나 예상할 수 없어. 그럼 다음에 포르투갈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포르투갈 꺾은 거 우리가 그래도 꺾어봤던 포르투갈이에요. 현재 포르투갈은 어떨까요? 앞에 두 팀은 좀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포르투갈은 개개인대로 확실히 좀 뛰어납니다. 뭐 우리가 호날두, 뭐 사실 호날두는 한국 축구와는 아주 인연이 여러 가지 깊지만, 예, 뭐 안 좋죠. 그렇죠. 예, 뭐 베르나르 실바라든지 브루노 페난데스라든지 후뱅 디아스라든지 정말 개개인만 뭐 칸셀루라든지 이렇게 떼놓으면 와 정말 멤버 좋다. 그리고 아마 이들의 이적 시장에서의 몸값을 따져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금일 겁니다. 아니 뭐 합치면 1조라며요. 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너무나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 좀 공략 포인트는 제가 봐서는 감독과 선수들 간의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개개인도 막 되게 잘났죠. 개성도 강하고 나는 슈퍼스타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싸우고 싶은데 감독은 야 그런 거 말고 좀 내려간다든지 약간 그래서 삐그덕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요 결이 잘 맞지 않는 것. 그리고 여하튼 여기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지금 사실 포르투갈은 오랜 시절 동안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게 등번호 9번의 스트라이커들인데 이 9번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평가하고 그거를 메워줬던 게 호날두인데 호날두도 이제 나이가 어느덧 우리 나이로 거의 40줄 가까이 되면서 정점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니 골을 넣은 그래서 선수도 호날두가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 많은가요? 만으로 85년, 7인가 85년생입니다. 8년생이면 많긴 네. 많다.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이제 40 가까이 된 거예요. 메시가 87년생이고요. 그 감독할 나이인데 지금 현역.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유로 대회 때는 자기가 결승이 못 나오니까 터치라인 쪽에서 감독 역할을 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감독 옆에 두고. 예, 예. 네. 포르투갈은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 구성에 있어. 그러니까 워낙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좋은 멤버를 갖고도 포르투갈이 플레이오프 끝에 올라왔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하긴 포르투갈이 강팀이어도 그 위에 스페인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엄청난 이제 팀들한테 오히려 눌린 셈인데 그 어떻습니까? 포르투갈은 우리 팀이 어떻게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희망이 있을까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이 물론 감독의 전술 자체가 선수들의 공격적인 재능을 120%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포르투갈이 실제로 그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체제는 대체로 아주 실리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축구에서 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늪축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이제 상대를 늪에 빠뜨려 늪에 버리는 거. 빠뜨린다는 늪 거죠. 축구.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공격적인 축구와는 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려한 멤버를 갖고 그 멤버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공격을 하기보다는 뭔가 좀 지루하고 지리한 듯한 흐름을 끌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뭐 한 방, 두 방에 의해서 이기려고 하는 약간 포르투갈이 그런 축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막상 포르투갈과 맞닥뜨리면 그래도 경기는 우리가 좀 볼을 많이 내주면서 내려앉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전술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워낙에 뛰어난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밀리는 흐름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치고 나갔다간 저기서 한번 빈 뒷공간 한 방에 치고 들어오면 뭐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는 그런 부담을 분명히 느낄 것이고 약간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거기서 제가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볼을 가졌을 때는 안정적으로 볼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늘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간 내려앉고 이제 포르투갈이 공격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뭐 걷어내면 포르투갈이 바로 다시 끊어서 다시 공격하고 우리가 걷어내면 또 포르투갈이 다시 재차 공격을 하고 이게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면 결국 호날두 선수를 비롯한 포르투갈은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처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실점할 확률이 높아져서 우리가 상대의 공격을 받아냈을 때 이 볼을 우리의 어떤 통제하에서 안정적으로 좀 길게 소유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있어야만이 포르투갈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침대 축구를 하든 늪 축구를 하든 좌우간 우리가 멋있게 축구하려고 하지 말고 예, 후방에서 버티면서 어떻게 틈을 봐라 이제. 아니 뭐 그래도 어떻게라도 이기기라도 한다면요.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근데 벤투 감독은 볼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구사하려고 하는 축구를 할 겁니다. 이번에 상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그 축구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아마 3경기를 다 그렇게 할 거라 보고요. 16강 가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할 거고.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포르투갈은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라는 거죠. 우리가 그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앞에 이겼죠. 2경기 결과에 따라서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뭐 2승을 한 상태에서 한다면 당연히 포르투갈이 16강을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리겠죠. 아니면 여기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면 무리해서 전진하겠죠. 그러면 독일처럼 우리가 뒤를 때릴 수 있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2경기 결과, 포르투갈의 2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3번째 경기의 양상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번 대회의 그 경기 순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만나는 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가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우리도 얘기하지만 미지에 쌓여 있다. 베일에 쌓일 공산이 높은데 첫 번째 만나게 되면 패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칫 우리가 굉장히 크게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가나를 다른 팀하고 포르투갈하고 경기한 걸 한번 패를 보고 가나를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루과이는 첫 번째, 그리고 포르투갈은 강하지만 앞에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만나는 이 경기 순서는 저는 괜찮다. 예. 이거는 우리 긍정적인 부분이라 봅니다. 동감합니다. 우루과이에 지고 가나에 지고 포르투갈에 이기는 일 비슷한 게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있었지 않습니까? 독일을 이겨버려 갖고 그 괜히 마음이 쓸쓸하고 비참할 때 괜히 보는 그 맞아요. 프로예요. 그거 보면 갑자기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신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그때 이제 모스크바에 있을 때 이제 저는 그 IBC라고 하는 데서 같이 독일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 같이 봤는데 경기 딱 끝나니까 독일 기자들 몇 명 일어나더니 악수를 하자 그러면서 승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날은 아마 우리 한준희 의원도 거기 계셨지만 너무 좋았었어요. 저희도 있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우연히 이긴 거가 아니라 이길 만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때 자격이 보면? 충분했죠. 네, 우리가 이길 자격이 충분했고 그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고마움을 느껴야 될 나라는 멕시코가 됐었죠. 맞아요. 멕시코가 그 이전에 2승을 해놓고도 사실 우리와 독일의 결과가 좀 만약 바뀌었다면 맞아요. 멕시코가 마지막 날에 스웨덴에게 대패하는 바람에 2승 해놓고도 탈락하는 비극이 멕시코에게 일어날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멕시코를 구해줬습니다. 네. 그때 멕시코에서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막 한국인 보이면 막 술 거저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네.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야 박항서가 한국 대표팀하고 같으면 물론 이겨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마음 참 복잡하겠다. 그러니까 벤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벤투가 포르투갈 사람 아니에요.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한국 대표팀을 만나서 포르투갈하고 이제 붙게 됐을 때, 물론 그런다고 뭐 양보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심경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근데 축구는 뭐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가울 겁니다. 차가울 거고요. 뭐 그거 갖고 감정이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이번에 아니까. 딱 조추첨 딱 된 다음에 뭐 어쩌면 냉정한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뭐 상대 팀들이 그랬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손흥민 정도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 포르투갈도 잘 알고 있지만 매우 디테일하게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이탈리아 경기 앞두고 붉은 악마의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축구협회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탈리아 친구들이 어떤 습성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심판 판정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할 거야.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심판이 어떤 판정을 할 텐데 더 콜을 강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심판도 위축받고 이탈리아 친구들도 위축받을 공산이 높다.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심리전도 짰던 게 히딩크 감독이거든요. 네. 그러면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상, 플레이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버릇,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으로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벤투 감독은 여기서도 대표팀도 했고 가르쳤던 선수들도 있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에 대해서 또 개개인 선수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만큼 도움되진 않더라도 포르투갈과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도 벤투 감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쪽도 어쨌든 벤투 감독의 성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과 벤투 감독이 벤투 감독 선수 시절에
사제지간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도 우리의 감독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두 분이 좀 최대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거에 한국의 축구 해설위원들은 우리 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막 홍보했는데 지금 요즘 두 분은 자꾸 이제 너무 기대치를 올렸다가 그 실망하는 게 이제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외에서 보는 한국 팀의 전력 어떻게 보는가 이거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ESPN 웹사이트에서 근데 이 ESPN 웹사이트라는 곳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 높은 평론가들이 글을 쓰는 곳이거든요. 전 미국이잖아요. 미국 회사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유럽 축구만을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ESPN 웹사이트에서 H조에서 16강 진출할 팀을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으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루과이와 가나를 제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른 많은 또 평론가들은 우리가 진출 못한다고 얘기한 평론가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왜 ESPN 그 웹사이트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H조의 구도 자체가 1포트, 2포트, 3포트, 4포트의 팀들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그 ESPN의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문성 형이 아주 좋은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올라가기는 해야 되는데 좀 낮은 산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술, 전략 그리고 사전의 어떤 상대팀에 대한 어떤 치밀한 분석 여기에 어떤 선수들의 당일의 컨디션 이런 것들이 잘 결부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이번에 있는 조에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제가 아까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30%라고 얘기해야 어쨌든 네 팀 가운데 2등 안에 드는 그 확률이 그래도 적당한 확률이지 여기서 50이 그냥 넘어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두 팀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확률은 그래도 50 밑으로 보지만 충분히 우리가 극복 가능한 조라는 생각은 저도 뭐 ESPN 사이트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SPN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저희는 이제 수많은 외신 중에 태그를 해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기분 좋은 뉴스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6강 간대라고 하는 걸 긁어 모으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냥 구글에서 구글링을 해버리면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더 많습니다. 네, 객관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이게 객관이라는 표현이 스포츠에서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객관을 집어넣으려면 뭐 피파 랭킹 집어넣고 역대 전적 집어넣고 선수들 몸값 집어넣고 뭔가 정량화되어 있는 수치를 넣는데 스포츠가 정량화로 결정이 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냥 베팅 업체 저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저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저도 찾아봤더니 뭐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 이런 값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맞히는 데 별로 없습니다. 특히 월드컵은요. 네. 만약에 가까운 러시아 월드컵 때 저들이 했던 거를 한번 조별리그 통과나 우승 그렇게 맞죠. 포르투갈이 크로아티아의 결승 진출 맞힌 팀 별로 없어요. 저런 데. 그러니까 일단 저런 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준비가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냐. 네. 저 베팅 업체 다 맞으면은 돈 따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뭐 너무 낙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축구는 선수와 감독들이 만들어가는 건데 이제 벤투 감독에 대해서는 여러 시선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인간적 호감이라는 의미고. 근데 벤투 특유의 빌드업 축구가 답답하다. 그래서 왜 전 국민이 훈수 두지 않습니까? 축구는. 그렇죠. 한 명도 빼지 않고 왜 저렇게 했느냐, 뭐 왜 저러냐 그러는데 그래도 벤투호의 기본 전략을 설명해 주시면서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충고 삼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축구는 뭐 정말 뭐 세밀한 빌드업 이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는 있지만 그것이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우리가 이른바 이제 프로액티브 풋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뭐냐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축구를 돌이켜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만 축구를 하려고 했죠. 야, 상대가 잘하는 거를 최대한 방해해.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해. 예. 그러다가 어떻게 요행수로 한 방 뻥 노려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잘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반응형, 수동적인 축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이것과 이제 아주 반대 개념인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축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면 그 안에 이제 빌드업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드업이 강조가 되곤 하는데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벤투 감독이 여태까지 점진적으로 우리 팀에 장착시켜온 이른바 이 능동형의 축구가 필요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우루과이, 뭐 가나까지도 다 강팀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떤 심지어 포르투갈을 상대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간에는 분명히 우리의 그 빌드업이라든가 능동형의 축구가 잘 발현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조언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도 물론 알고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실리적이고 약간 반응적인 접근법도 가미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내려와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간은 우루과이나 가나랑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뭔가 효율적인 역습이나 이런 걸 노리기 위해서는 역시 실리적이고 뭔가 카운터를 칠 수 있는 그런 전법과 전략도 벤투 감독이 조금 더 갈고 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잘해왔던 거를 더 세밀하고 갈고 다듬을 필요에다가 예. 여기에 이제 플러스 우리가 지금까지 좀 덜 해왔던 것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가미를 해야 월드컵을 결국 성공적으로 치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어찌 보면 약간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저는 이번에 우리의 시도와 도전이 패러다임의 전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다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동안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가 경기를 볼을 오래 소유하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싸우고 주도하지 못했죠. 항상 수비 열심히 했고 땀 치며 빠른 선수들이 골을 넣는. 근데 왜 그랬을까? 현실적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아시아 축구가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32개의 국가가 출전하는 월드컵 무대에서 경기를 주도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런 축구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벤투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아예 새로운 축구에 대한 접근법이거든요. 예. 기성용 선수가 지금 현역인데 국가대표팀을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표팀 은퇴한 거 아쉬운 건 진짜 없대요. 그런데 진짜 딱 아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같은 아주 큰 무대, 특히 월드컵 무대에서 왜 우리가 준비한 우리의 전술로 상대를 우리가 한번 몰아붙이면서 우리가 왜 한 번도 주도해보지 못했는지 우리도 이제 그런 정도 시점이 된 것 아니냐. 월드컵 계속 나가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유럽 무대에서 다 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언제나 상대의 상황을 보고 리액션만 쳐야 되냐. 반응하는 축구만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들. 이제는 한 번쯤 왜 그런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한 번쯤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얘기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벤투 감독이 그걸 저는 시도하고 있다. 물론 결과는 모릅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 구성의 멤버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월드컵 도전사의 90년대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왜냐하면 월드컵은 수비가 여전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기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뒤가 중요한데 김민재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유럽 무대 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홍명보라고 하는 1990년대 우리 최고의 어떤 수비수를 기억을 하지만 홍명보라고 하는 선수조차도 유럽 무대에서 도전을 하거나 경험을 쌓고 월드컵을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김민재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중심축이라든지 다른 어떤 포지션에서도 유럽에서 주요하게 뛰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개인들이 성장하고 있는 경험과 벤투 감독이 주도적인 축구라고 하는 게 만났을 때 결과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월드컵에서의 축구를 볼 수 있다. 와, 이렇게 축구를 한다 우리가? 저는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결과 못지않게 상당히 재미난 포인트가 된다. 아니 근데 두 분 말씀 중에 오늘 제일 와닿네요. 그 수출 상품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 이 해외에서 뭐가 유행하지? 그다음에 그쪽에 유력한 회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를 잘 보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출 영역에서요 유행을 선도합니다. 스타일을 만들고
뭐 그런 쯤 되니까 축구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갔을 때 상대가 거기에 대응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 끔찍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 그래요. 기대를 하는데 한때는 전 국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팬이었고 그것만 봤는데 이제 토트넘 복장이 나왔는데 저 박문성 의원이 시류를 잘 탑니다. 아, 시류, 예. 시류의 흐름에 아주 중요하죠. 부응하는, 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맨유 토트넘만이 아니라 이제 이 가지각색의 팀들이 이 티셔츠에 이렇게 새겨지는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그러고 네. 있는 중이죠. 네네. 예. 우리 스타 플레이어들도 있고 또 김민재처럼 뒤에서 받쳐주는데 스타가 된 사람도 있는 아주 굉장히 기대감이 가는 그런 건데 두 분 전문가 해설위원들은 기대를 최대한 누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